자, 2026년 데뷔 GS 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쳐다보시는데 표정은 그다지 밝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오랜만입니다. 저는 매년 이게 뭐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년 연기 시작할 때가 되면 약간 설레고 긴장감도 있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스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캔을 하면 네. 밖에서 마주칠 때 제가 알아볼 거예요. 네. 이제 1년간 같이 고생하면서 합격을 향해서 열심히 달릴 분들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5가지 나갔고요. 매일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개강일이라서 자료가 많고 2회차부터는 복습 테스트 정도 자료가 나갈 겁니다. 5개 다 들고 있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는 여기 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있죠? 확정된 강의 계획서. 그리고 오늘 복습 시험. 아마 오늘 수강 신청하고 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 난 배운 게 없는데 무슨 시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인문특강에 대한 복습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판결문, 소장, 법령의 예는 여러분 연기 내내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5개 자료가 나갔고요. 오늘 강의는 1교시는 OT 플러스 인문특강에 대한 리뷰, 2교시는 행정소송, 취소소송, 개괄, 3교시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그리고 4교시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OT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펴시고요. OT는 제가 매 기수마다 OT를 진행을 하는데 OT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진도를 나가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진도 나가느라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OT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수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펴보시고요. 강의 계획서를 먼저 펴보시고 먼저 간단하게 그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윤성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무사 공부는 지금으로 치면 11월 1일 날 시작을 했었어요. 공부를. 그래서 뭐 요즘 말로 생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한 10개월 조금 덜 했는데 굉장히 운 좋게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면 동차로 합격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쉽고 지금은 훨씬 더 수준도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똑똑하고 다 갖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합격을 하면 이 행정쟁송부 빼고는 합격생들한테 늘 배워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 좋게 생동차로 얻어올렸다 합격을 했습니다. 나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았어요. 제가 당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평균적으로 평균 점수 한 7, 8점 정도 더 받았었는데 근데 그때는 합격자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저희 등수가 몇 등인지 몰라요. 몰라 서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냥 이제 주변에 친구들하고 같이 비교를 했더니 한 7, 8점 정도 제가 더 잘 나왔더라고요. 법학 과목 70점 이상 받았고. 그래서 제가 노무사 이 강의를 할 거였으면 등수를 좀 알아둘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전혀 이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그래도 노무사 공부를 했던 그 경험, 합격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자마자 노무법인을 개업을 했어요. 노무법인 휴먼이라고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서 지금 노무사분들이 하는 웬만한 일들은 다 해봤어요. 자문, 컨설팅, 심지어 제가 그때 모 기업, 지금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됐던데 임금 테이블, 뭐 4대 보험 등등 이런 것도 설계도 해봤었고 사건들도 임금 해고, 산재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해봤고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로스쿨로 진학을 했습니다. 공익인권특성학교를 찾아서 갔어요. 제가 공익인권 관련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서 갈 때도 굉장히 사실 좀 가서 법학을 잘할 수 있을까, 적성에 맞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좀 망설였었어요. 제가 가서 이제 느낀 거는 법학은 물론 이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면은 더 잘할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법학은 천재가 아니어도 잘할 수 있는 학문이다. 정말 다행이었죠. 조금만 어느 정도의 이제 평균 이상의 재능 혹은 학습 능력 혹은 끈기 성실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성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 법학이다. 그래서 적성에 맞을까 굉장히 긴가민가 했었는데 다행히 적성이 맞았어요. 그래서 갈 때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고 뭐 등등 대학을 갈 때 담임이 법학과를 가라고 굉장히 많이 강권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는 여러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권력과 돈을 쫓는 일은 하지 않겠다. 순수 학문을 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런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법학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뭐 이게 아이러니인데 세상 일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법학이 잘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법학이 잘 맞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도 했고 또 굉장히 운 좋게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법학이 맞을까 굉장히 두려운 과목,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던데 아마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어렵고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과목이지만 다행히 이게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과를 볼 수 있는 학문이다. 다만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로스쿨을 나와서 법률사무소를 또 바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역시 법률사무소 휴먼. 노무법인은 노무법인 휴먼.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 휴먼을 서초동에 만들어서 지금 조그만 구멍가게, 조그만 사무소를 만들어서 사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건은 주로 노동 관련 행정소송, 노동 관련 민사소송. 그래서 아마도 제가 노동 관련되는 행정소송의 경험은 뭐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전반은 잘 모르겠지만 행정쟁송법에 관해서는 세상 누구를 갖다 놔도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건들도 진행을 하고 강의는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만 합니다. 다른 강의는 하지 않고 딱 이 강의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의에 대해서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취미생활은 합격생들이랑 노는 거예요. 합격생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매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진로 상담도 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제가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게 좀 쑥스러워하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참 운 좋게 그래도 이렇게 공부는 조금 그래도 좀 하는 편이라서 운 좋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자,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합격하고 혹은 뭐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되실 거고요. 자, 우리 클래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오셨을 텐데 내가 이 클래스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합격에 좀 근접해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클래스는 매년 55%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클래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350명 합격을 하면 한 180명인가 뭐 이상 정도가 매년 우리 클래스에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뭐 연기 때 여러분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면 합격자 발표가 나면 대체로 이렇게 좀 쭉 정리가 되는 그런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역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고득점자가 나오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행정 1등에서 100등 중에 거의 대다수가 우리 클래스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작년에 제가 이렇게 쭉 합격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쭉 한 주변에 쭉 있어 봤더니 수석, 차석부터 한 10등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점 이상 10명 나왔던 해에는 우리 클래스에서 9명이 나왔고 9명이 70점 이상을 받았고 작년에도 1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고득점자가 나오는 클래스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겠죠. 야, 진짜 힘들겠네. 생동차생들은 그러면 여기 어떻게 같이 발 비비고 공부를 하기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생동차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또 우리 클래스에서 나옵니다. 뻥 까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합격자 발표나 그럼 보세요. 왜 그런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생동차생들 중에 합격생 대부분이 나올까? 윤성봉이 뭔가 있나? 비법이 있나? 잘 가르치나?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클래스에 들어오는 생동차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합격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자를 뽑는 거는 우리 교수님들은 이게 생동차인지 뭐 이렇게 유해인지 몰라요. 그냥 같은 기준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동차생이 합격을 하려면 난 생동차니까 이 정도 공부하고 합격해야지라고 해서 합격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생동차생이 합격을 하려면 당연히 생유해, 혼동차, 혼유해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생동차니까 나는 요만큼만 할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근데 우리 클래스 오는 분들은 뭔가 깨부리고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석으로 본질적인 시험의 어떤 본질에 근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생동차 합격생이 맞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 생동차 합격생이 한 10%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생동차 다 뻥 안 그래요. 생동차로 한 10% 정도 합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매년 그들하고 술을 마시니까 합격하고 합격을 합니다. 그들이 왜 합격을 할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매년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0기부터 3기까지 쭉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3기까지 좋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 3기까지 마지막에 가서 모의고사 답안도 제출하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그러면 점수를 받을 확률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합격률이 뭐 8에서 한 10%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평균으로 수렴할 것이고 당연히 여긴 수강생이 많으니까 그 정도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률은 평균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우리 클래스 매년 3기 때 답안 제출자 기준으로 하면 한 3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0기부터 3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가고 제가 매 기수마다 제시하는 목표 과제들을 잘 해오고 3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안을 잘 제출하고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좋은 점수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 3기 마지막까지 가서 모의고사 점수를 굉장히 잘 받는다. 그러면 고득점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3기 모의고사까지 갔을 때 모의고사 성적과 행정 점수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한 절반 정도는 정해 관계입니다. 절반 정도는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32회 쭉 이렇게 어떻게 이제 축하했는데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 자리에 수석, 차석 3, 4, 5, 6 다 있었어요. 참고로
매년 수석, 차석 저희 클래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때 제가 1등부터 한 10등까지 다 했길래 그날 가서 3기 5회차 성적표, 3기 5회차 성적표를 딱 찾아봤더니 그 10명이 3기 몇 회차에 1등부터 한 20등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 3기까지 잘 따라가서 좋은 성적을 안정적으로 받으면 고득점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반의 비례관계, 절반 정도는 정의 비례인데 나머지 절반은 답안 제출도 못했던 사람, 3기 때 성적이 매우 낮았던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서 치고 올라온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 운적인 요소는 배제하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기세, 공부를 합격을 하겠다는 그 기세를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절반은 마지막에 고득점을 받고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기 1기, 3기에서 제출하는 과제들을 열심히 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성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격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충분히 좋은 성적 받고 합격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자, 우리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도 뭐 우리 뭐 좀 시험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서 전혀 타격 없어요. 또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못 봤다 이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서 전혀 타격 없어. 근데 내가 좀 잘 봤다 이러면은 우리 클래스에서 상대적으로 나 잘 봤다는 고득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네. 자, 그다음 교재랑 연관 계획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의 계획서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연관 계획하고 교재 나오죠. 자, 교재는 자, 여기 이 교재로 강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 대비 즉 칠판 기본서를 가지고 따라올 수도 있나요? 추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추록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새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동차반 들었던 분들, 원래는 제가 기본서 말고 서브노트로 강의를 하다가 올해 그래도 기본서로 판례들도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내가 기본서 많이 개정 안 해야지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웬만하면 우리 수강생 분들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추록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개정판을 또 쓰다 보면 조금 더 잘 쓰고 싶고 부족했던 것들이 보이고 보완을 하고도 이래서 생각보다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록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그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새 책을 사겠다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그리고 교재 제가 크게 세 권이 있는데요. 두 번째 교재를 보면 사례집 있죠, 사례집. 네, 사례집. 요게 이제 두 번째 교재. 요거는 작년까지 2기 전에 발간을 했는데 2026년 대비부터는 제가 1기 전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네, 1기 전에 좀 발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서브노트가 또 있어요. 이거는 2기 전에 발간을 하는데 굉장히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본서를 보는 분들이 서브노트 또 사야 되나요? 안 사도 됩니다. 서브노트는 그냥 기본서의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기본서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기본서가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부하거든요. 판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 뭐 쟁점, 요지,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서 플러스 판례집이에요. 판례집 역할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보시면 돼요. 기본서 사례집은 죄송합니다. 서브노트는 안 사도 돼. 알겠죠? 근데 나 나중에 이거 너무 좀 두껍고 나는 이건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은 서브노트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냥 나는 기본서랑 사례집을 볼래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연기부터 3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기 때 나오는 사례집은 반드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집 필수입니다. 사례집은 필수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거나 서브노트를 봐야 되는데, 기본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기본서랑 사례집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어떻게 담거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기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기 단계에서 뭐 고민하시지 말고 연기는 잘 이해하고 그냥 기본 소리 열심히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연관 계획 보세요. 연관 계획. 자, 우리 시험은 여러분, 자, 여기 제일 뒤에 보면 부록이에요, 부록. 시험 문제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때는 표 보세요, 제일 뒤에.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 시험 문제를 보면 난 너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막 토 나오려고 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과거잖아요, 그죠? 예,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린 매일매일 소멸하고 있는데 어제의 나는 소멸했잖아. 그러니까 어제의 나에 집착하는 거는 소멸한 나에 대한 집착인 건데, 그죠? 그러지 말고 모든 건 다 변하고 고정불변한 건 없으니까 그냥 흘려보냅시다. 아시겠죠? 그냥 이 기본서 제일 뒤에 보면 부록에 보시면 그냥 있어요. 기출문제들이 쭉 나와요. 예, 제일 뒤에 보시면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이거 봐가지고 그냥 보이는 건 글자랑 페이지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봤더니 34회 봤더니 문제가 길구나. 굉장히 길었죠. 문제지로 이렇게 3페이지가 나왔구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18쪽 기본서 6 보시면 역시 33회도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시험장에 법전을 하나 들고 들어가서 법전을 배포를 하죠. 법전을 가지고 100분 동안 총 3문제, 그리고 물음으로 치면 세 문제에 그 1문 같은 경우에는 50점이고 물음이 2개 내지 3개. 그러면 총 물음은 4개 내지 5개. 100분 동안 물음 4개 내지 5개를 쓰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한 물음에 예전에는 쟁점 하나가 담겼는데 작년 시험에는 한 물음에 25점 한 물음에 쟁점이 2개, 3개씩 담겼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은 뭐라고요? 자, 100분 동안 물음 4개 내지 5개를 100분 동안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사실관계와 물음만 주죠. 사실관계와 물음만 주고 우리는 논증을 합니다. 논증을. 물음에 대해서 논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답안은 이렇게 쓰죠. 쟁점을 찾은 다음에 이 쟁점에 관한 일반론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주어진 소개한 일반론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쭉쭉쭉 대입을 해요. 이걸 우리는 사안의 적용, 포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물음을 던졌을 때 그 물음이 내포하고 있는 쟁점을 찾은 다음에 그 쟁점에 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그 소개한 일반론이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주어진 사실관계를 하나씩 쏭쏭쏭 대입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걸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의 본질이고, 제가 그렇게 지금 연관계획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 잘하기 위한 최적화된 방법, 최적화된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요걸 하려면은 최소한 이걸 하려고 하면 영어로 치면 I love you, mother, father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다지는 게 연기 과정입니다. 최소한의 문장을 익히는 게 연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기본서를 통해서 주로 흐름과 체계를 잡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회 복습시험을 보는데 그 복습시험에 얘가 오늘 나갔던 그 복습시험입니다. 복습시험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기 때 사례과제를 한 2번 정도 제가 낼 거예요. 그럼 그 사례과제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감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걸 연기 때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 일기 때는 이때는 교재가 기본서, 기초사례과제, 사례집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사례과제는 제가 배포를 합니다. 일기를 시작을 하면 기초사례과제집을 배포를 합니다. 꽤 두꺼운 문제집입니다. 문제집.
뭐 대략 한 30문제 정도를 배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예요. 연기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오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는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건 수학으로 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학으로 치면 이 1기 과정은 지금 우리가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연기 때는 이제 개념, 흐름. 1기 때는 수학으로 치면은 기본 유형의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가서 해보는 사람들이 문제를 잘 푸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설명은 듣고 알겠어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풀라고 하면 못 푸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험장 가서 못 풀어요. 근데 1기 때 그 수학으로 치면 기본 유형의 문제를 마스터하는 과정을 우리 가져갑니다. 그래서 1기 때가 저의 연기 1기, 2기, 3기 중에 핵심이에요. 백미죠, 백미. 백미. 여러분들은 고통의 백미. 저는 쾌감의 백미. 그러니까 1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해요. 굉장히 많이 울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정말 이게 맞나요? 쌤, 제가 진짜 이러다가 제 머리털이 다 뽑힐 것 같아요. 쌤, 저 그냥 확 그냥 뭐 이런 온갖. 예. 그렇지만 1기를 끝내면은 실력이 확 점프가 됩니다. 그래서 1기 때 다른 클래스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1기 때 실력 차이가 완전 이만큼 이제 나게 됩니다. 대신 그만큼 고통스럽죠. 예. 뭐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고 성장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빨리 성장하려면 빨리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예. 세상에 그냥 늘 즐겁고 재밌고 난 쑥쑥 성장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기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기, 3기는 2기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3기는 전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기, 3기는 제가 지금 뭐 미리 어떻게 진행한다 뭐 설명을 드려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0기부터 3기까지 보강은 제가 3기 때 딱 한번 합니다. 저는 미리 보강을 미리 공지를 합니다. 0기, 1기, 2기는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다시 강의 계획서 맨 앞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강사는 설명드렸고 이메일과 카페, 카페는 다들 뭐 가입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입을 하십시오. 자, 일정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인문특강을 필수 수강을 해야 됩니다. 인문특강 오늘 다 수강하고 오셨나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문특강 수강 잠깐만 안 하신 분을 물어보는 게 좋을까? 하신 분 인문특강 수강 다 하고 오셨나요? 한번 하셨다 한번 잠깐 이렇게 표시하면. 네, 감사합니다. 안 하셨다 혹시? 있어도 안 들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은 6시 반부터 10시. 그 복습 시험을 6시부터 6시 20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복습 시험은 여러분 알아서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오늘 복습 시험을 봐봤더니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더 일찍 가능하면 보시고요. 그리고 난 6시 20분까지 안 돼. 6시 25분까지 보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복습 시험을 막 1시간 동안 보고 나서 제가 딱 6시 반에 수업 시작했을 때 못 쉬고 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것만 집중만 좀 해주시면 된다. 자, 교재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강의 목표, 구조와 체계,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장들,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행정청 개념 이런 거 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지 온전히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안 하면은 다음에 또 맞닥뜨리잖아요. 또 몰라. 그렇잖아. 기억이 안 나면은 그때 이해했는데 또 보면 또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게 온전히 이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 때 제가 복습 시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학습을 해 나가면서 제가 특별히 이거는 암기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암기해 오세요. 그냥 암기해 오세요. 알겠죠? 뭐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암기해 오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논과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처음으로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현출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난 그냥 쉬운 게 좋아해서 직관적으로만 이해한다. 안 돼요. 왜? 우리 교수님들이 보는 이런 교재들이 다 어려운 용어로 쓰여져 있잖아. 우리 판례가 전부 법학 용어로 우리가 모르는 외계어로 다 쓰여져 있잖아.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냥 야 이게 저분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읽었을 때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겠죠? 판례를 공부하는데 판례 요지 2줄. 그 판례 공부가 아니죠. 우리 시험 문제의 경향을 보세요. 중요한 판례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이 무엇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법리를 소개를 했고 이 사건에서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판례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무슨 판례? 뭐지? 그럼 판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말 기초적인 개념부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기 때. 그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론, 습관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강의의 특징. 입문자를 위한 쉽고 재밌는 강의. 제가 쉽고 재밌다고 저는 쉽고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이걸 지향한다. 어쨌건 제가 생각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보고 야 쉽고 재밌다고 했잖아. 난 하나도 안 쉽고 재미없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더 쉽고 재밌는 찾아가 볼까? 가보세요. 가봐. 도망가봐. 내내 다시 보게 된다. 알겠죠?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더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인내해야 돼요.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즐거운 게 재밌어서 즐거운가요? 아니라니까. 인내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 재밌다니까. 세상 일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고통스럽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하게 되니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또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질문하세요. 또 모르겠는데 좋아 잠깐 보류하고 또 다음에 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지. 어렵다고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피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해 나가면 도망가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지 말자. 두 번째, 수강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재밌게 잘 할 수 있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요만큼만 할 수 있지. 아주 쉽게 하려고 하면 제가 요만큼만 설명하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알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만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혼자서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시험은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나 강의 다 들었어. 공부 끝났어. 아니라니까. 강의를 들었네. 이제 공부해야지 이거지.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저는 로스쿨 다닐 때 이른바 이제 학원에서 나온 동영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 우리 학생들이 계속 앉아서 강의 듣는 거예요. 막 100강 막 이래. 민법 100강 듣고 이렇게 와서 제가 물어봐. 하나도 몰라. 알았는데 그게 무슨 공부야. 결국은 공부는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현출하고 암기하고 현출할 수 있는 게 공부지. 나 강의 들었네. 이거 공부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공부지만 이것으로 끝난 건 공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로스쿨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쭉 한 다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저의 슬로건이 합격을 위한 강의는 수강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했지. 야, 난 학원 강의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강의만 듣는다. 그리고 다른 거 안 한다. 듣지 마세요, 그러면. 돈 아깝게 왜. 그러니까 저의 마인드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2번 안 듣고 어떤 분은 한 번 듣는데 대신 철저하게 복습하고 더 잘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고 그게 다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강의를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수강생의 적극적인 질문과 강사의 피드백을 지향하는 강의.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이제 로스쿨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뭐 학원 강의를 전혀 이제 들어본 적은 없고 이제 교수님 예습을 해오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전 매일 교수님 찾아다녔어요. 토론하려고 물어보려고 지겹도록. 그리고 이건 이제 권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도 공부하면서 공부한 거 너무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매일 논문 찾아보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수업 적합적이진 않아.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팍팍팍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는 좋은 질문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실력이 팍팍팍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질문을 못해. 왜? 아는 게 있어 질문을 하지. 제가 동사방 가서 질문하라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맞으면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2기, 3기 때 되면 질문이 막 쏟아져요. 그때 돼서 이제 막 알게 돼. 막 방언 터지듯이 막 쏟아져. 막 감당이 안 돼. 근데 연기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 많이 하세요. 알겠죠? 서로 질문해도 좋고 제가 10시 우리 언제 마치냐? 10시에 마치죠. 그 질문 다 받고 갈 테니까 오프라인 분들은 활용 많이 하세요. 알겠죠?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결하고 가세요. 아, 이런 질문 해도 될까? 돼요. 자기 검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대단한 질문을 하겠어요? 연기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얼마나 그게 처음에 그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 질문인지 안단 말이에요. 알겠죠?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하고 자기 검열하지 말고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강의는 활용하는 겁니다. 자, 학습의 방향. 이거는 자,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연기를 듣고 내가 어떤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기를 듣고 어떤 경지에 이르면 성공한 거냐 이겁니다. 혼자서 법정과 교재를 읽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일단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혼자서 읽고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1단계 성공. 알겠죠? 1단계 성공. 그런데 저는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목표치를 올려서 제시를 해볼게요. 자, 화살표.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이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취소소송 개관하고 대상적격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한 다음에 딱 책을 덮고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떻게 말해요? 제가 매 수업 시작 전에 전날 배운 것에 대해서 한 5분, 뭐 길면 10분 정도 리뷰를 해요. 쭉 여러분들과 같이 리마인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모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만 딱 담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분들도 있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리뷰하듯이 여러분들도 리뷰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연기 학습의 결과로서 최상의 결과입니다. 그까지 한번 가보세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특히 가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위에서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론과 습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가지 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2번에 리마인드 공부법. 이겁니다. 알겠죠? 책을 덮고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에이, 쌤, 저는 그게 되나요? 전 행정쟁송법 하나만 떠오르던데요. 그렇겠지, 처음에는. 조금씩 넓혀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제 매년 소개를 하는데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뭐 사실은 로스쿨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집에 가면서 다 리바인드 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니까 공부하는 속도가 몇 배가 빨랐던 것 같아. 왜? 예를 들면 세 과목을 배웠어. 집에 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리마인드를 다 해. 다 떠올려봤어요, 저는. 다. 미치겠지. 안 떠오르니까. 막 답답해 죽겠지. 그때 딱 집에 가서 법전을 펴고 책을 봐. 얼마나 그 쾌감이 있는데요. 정리가 확 돼요. 그리고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들으면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네? 알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를 했지만 암기를 못하고 있는 거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거를 습관적으로 미루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게 할 수 없는 일이 돼요.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은 못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한번.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얼마나 그 오가는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지하철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사람이 끼어가지고 막 짜증내는 대신 그렇지 이게 저분이지 얼마나 좋아. 일상이 행복해지는 거죠. 원래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나? 조금만 미치면 행복해지는 거거든. 완전 미치면 안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법학 공부에서 법전에 생활화. 우리는 법전만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무조건 법전부터 찾아서 읽으세요. 법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석을 해보세요. 물리 해석부터 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를 해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체계적 해석도 해보고 확장 해석도 해보고 축소 해석도 해보고 유추 해석도 해보는 건데 처음에는 물리 해석만 잘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논쟁하다가 야 그거잖아 막 싸우면 막 서로 이거잖아 A잖아 B잖아 막 이야기를 해요. A잖아 근거가 뭔데? 윤성공 선생님 책에 있잖아. 그게 무슨 근거야? 아니 내 책에 있는 게 무슨 근거예요? 그게 무슨 권위 있는 근거예요? 근거 아니에요. 법전에 있다. 조문에 있다. 이게 근거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논쟁을 한다. 법전을 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래서 리마인드를 하다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법전부터 찾아보자. 너무 안 떠올라. 그럼 집에 가다가 핸드폰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열어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좋아. 보면서 다시 또 생각해보고 또 올려보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생각하기, 말하기, 질문하기. 정말 유치하지만 이걸 안 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적겠어요. 왜 공부를 하는데 생각을 안 해? 왜 닥치고 암기를 해?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 생각하는 것은 곧바로 쟁점으로 연결되는, 쟁점 찾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말하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법학은. 그러니까 일일이 다 우리 어떻게 써봐요. 말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말을 많이 하세요. 말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정리가 돼요. 쌤, 저 말할 데가 없는데요. 왜요? 벽 보고 말해도 되고, 댕댕이 보고 말을 해도 되고, 엄마 들어보세요 하고 말을 해도 되고, 얼마나 말할 데 많아요. 뭐 동화 스터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저분이라면 뭐야? 이건 이런 상황인데 뭐가 문제야? 말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 알겠죠? 그리고 질문하기, 토론하기. 이게 이제 바로 질문하기를 잘하면은요, 논증을 잘해요. 논리 점프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왜? 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논증의 한 단계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말하기, 질문하기, 토론하기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자, 다음 복습 이제 강의 진행. 다음 페이지. 복습 시험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고 시작 시간 자유롭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예를 들면 오늘 복습 시험 이게 여기 그냥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쓸 필요 없어요. 쭉 보시면서 모르는 거 체크해보고 빈 채로 이거 계속 읽으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거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자료가. 그죠? 이거 한 10번 읽는 거지 뭐. 안 되면은 바로 안 떠오르면 한 10번 읽고 또 떠올려보고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답안은 따로 없어요. 그냥 제가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고 사례 가지고 2번 됐고요. 밑에 연관계획 넘어가고요. 강의 진도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작년 진도 등등을 다 제가 고려해서 이렇게 진도를 짰는데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진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례과제 해설 강의를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6회 11회 이렇게 이제 사례과제 사례과제 어려운 사례과제 내지도 않아요. 알겠죠? 연기인데 뭐 동차반 했던 거 겹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미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주말에 과제를 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말에 복습하면서 사례과제를 해서 월요일날 지참하고 오시면 돼요. 그럼 월요일날 제가 그 사례과제를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행정쟁송법 매우
어렵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오면은 수업 전에 한 30분 동안 복습 시험도 해야 되고 사례 과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라는 거 어쨌건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리마인드도 해봐야 되고 말도 해봐야 되고, 이해 안 되면 10번 읽으래. 10번 읽는 거 되게 좋거든요. 이런 거 한 10번씩 읽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거 언제 다 해? 언제 다 하기는요. 매일매일 해야지. 즉 이 기간에 여러분 딴 거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매년 쌤 저는 노동법 까먹을까봐 노동법을 3시간 하고 행정을 3시간. 왜요? 그러지 마세요. 행정만 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못하는 사람은요 그때 배울 때 딴 거 해. 옛날 거 하고 미리 예습한대 막 저 뒤에 거. 그러지 말고 우리 배우는 과정에 충실하게 여러분 복습하세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럼 쌤 저 노동법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조금 해야 되면 하루에 한 30분을 하는 건 좋고, 뭐 주말에 좀 하는 건 좋지만 이 기간에는 행정쟁송법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복습하는 데 집중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섭게 말하나 제가? 원래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들 너무 좀 무섭게 말하는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질문 방법. 요거는요 이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질문 많으신 분들은 강의 종료 후에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다 받고 갈 테니까 쭉 모아놨다가 질문 다 하고 가세요. 쉬는 시간에 저희 한 5분 정도 시간 주세요.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10분 동안 질문하면 그거는 이제 다음 수업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 외에 카페 활용 보세요. 2번에. 자, 등업하시고 제가 공지 내용이 있으면 26년 대비 GS 연기 공지라는 그 공지 글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글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공지 사항을 보려면 이거 글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 글을 올릴 때 밑에 댓글로 몇 월 며칠 날 업데이트 했습니다라고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공지할 테니까 이거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매 기수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고, 3번 이메일로 그 가급적이면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고, 근데 그 카페로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메일 질문을 하시는데 대신 누군지는 좀 밝히자. 성명과 뭐 수강 강좌를 밝히자. 알겠죠? 대뜸 누군지 안 밝히고 막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답변 안 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한 번씩 오거든요. 뭐 가끔 막 와서 무슨 다 안 읽어요.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메일을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다음에 다시 보낼 때 그 답변 메일로 또 알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문을 보면 이렇게 쭉 질문했었구나, 이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달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끝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문특강 복습 잠깐만 해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안 듣고 오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만 리뷰를 할게요. 한 15분 뭐 정도 인문특강에서 오늘 수업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정도만 잠깐 복습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갈게요. 그러면 교재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고 자. 제가 인문특강 내용 중에서는 몇 가지만 지금 같이 볼 거예요. 행정주체, 행정청 개념, 그리고 행정작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 개념, 그리고 행정구제 수단이 뭐가 있다. 이 정도만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그 책으로는 지금 14쪽 행정주체와 15쪽 행정청, 요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17쪽에 있는 행정작용 중에 개념만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행정행위 하자 조금 설명드리고 구제수단 조금 설명드리고, 이걸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인문특강을 다 들어오셨을 텐데 인문특강도 만만치 않았겠죠. 자, 봅시다. 우리 행정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은 없어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에요. 그리고 행정조직법, 뭐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런 법명은 없어. 행정조직에 관한 법을 통칭해서 그냥 학자들이 행정조직법이라고 하고, 행정작용들에 관한 법을 모아서 행정작용법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 행정 객체를 우리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공법 관계에서는 사법 관계에서는 사인 대 사인의 관계라고 하는데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에서는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이제 작용들을 합니다. 국민 작용들을 합니다. 이 작용들을 해서 이 국민이 자신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행정법은 이렇게 행정 조직에 관한 법, 요걸 이제 작용이라고 하고, 작용에 관한 법,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총론 용어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이 뭐 꽤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1차를 합격하고 나서 굉장히 우리는 효율적이잖아. 우리 머리는. 합격하고 나서 민법 내용 싹 비워냈잖아요. 그래도 다른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민법 개념들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물론 일부 하시겠지만 대체로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달 안 보면 싹 다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민법 용어 나오면 민법 용어 조금 설명드릴 거고, 민사소송법 용어 나오면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민사소송법과 다른 게 나오지. 하지만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 기본 용어를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어. 그건 마치 영장문 시험에서 mother, father, I, you 이거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민법 배웠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복습하시고, 민법 곧 들을 건데 저런 거구나. 같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행정 주체. 행정을 하는 법 주체예요. 행정은 우리는 보통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 통상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법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사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그 행정을 하는 법 주체를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 주체는 뭔가요? 법 주체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를 말합니다. 됐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되게 추상적이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 자, 그러면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내가 이 시계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법주체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법주체입니다. 그러면 민법 시간에 이 법주체,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 권리주체의 자격을 우리는 권리능력이라고 배웠어요. 그걸 권리능력이고 다른 말로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격을 갖는 주체는 누가 있죠? 민법 시간에 배운 거. 인이죠, 인. 자, 인입니다. 이건 그냥 인. 자, 인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지금 조금 온도가 여러분 오늘 갑자기 좀 추워서 그런지 좀 막 열이 나는데 괜찮나요? 좀 덥죠? 좋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좀 덥죠? 자, 괜히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네. 자, 인은 요 개념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돼 있죠. 네. 그죠? 자연인, 우리 자연인이잖아요. 우리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법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권리, 법에 의해서 부여된 힘, 물권, 채권, 그리고 형성권, 뭐 청구권 이런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 요게 이제 등장하잖아요. 요거예요. 법인.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많이 배우겠지만 법인은 단체이고 관념의 존재입니다. 거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과나무 농장이 한 100개 있으면은 이게 100명하고 외부에 다 거래하기 힘드니까 그냥 하나 법인 딱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관념의 존재가 법인입니다. 알겠죠? 법인은, 네, 감사합니다. 네. 법인은 그래서 보통 이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합니다. 법인격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을 하는 주체도 법주체니까 당연히 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이어야 되는데 행정하는 주체 누가 있었죠, 우리? 행정주체, 대한민국 국가, 시원적 법주체, 그죠? 그래서 권리유무의 기속주체입니다. 국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알겠죠? 근데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웃소싱을 해요. 지역적으로 아웃소싱한 게 지방자치단체. 요걸로 또 안 되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는 공공단체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협의회 공공단체라고 하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요 두 개는 둘 다 공법인이에요. 공무수탁 사인 빼고 요게 이제 행정주체입니다. 그러면 행정주체는 요걸 두 개 합쳐서 광의의 공공단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국가와 공공단체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공공단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협의회 공공단체의 대표적인 건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그리고 공사공단 이것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 됐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편해요. 공사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자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여러분 관념의 존재잖아.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관념의 존재입니다. 삼성전자 관념의 존재잖아요. 아니 쌤 저는 삼성전자 맨날 보는데요. 그거는 그냥 시설인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 권리 주체로서 삼성전자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넣었을 때 그 계좌를 받아 돈을 받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법인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관념의 존재.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실제로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라는 거죠. 그죠? 자, 사람으로 치면 윤성봉이 권리 주체고 윤성봉의 수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행정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 딱 하나가 뭐라고요? 행정청이라는 겁니다. 됐죠? 행정청. 이게 행정주체라고 한다면 이게 행정주체. 행정청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오겠지만 행정청은 그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 무슨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인가요? 자,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 이걸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됐죠? 자, 저로 치면은 윤성봉이 법주체예요. 윤성봉의 행정청은 윤성봉의 내 플러스 입이지. 결정하고 표시하는. 됐죠? 그 정도가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청 어떤 게 있나요? 국가의 행정청, 대통령. 자, 이 행정청은요,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 다음에 우린 부처청이잖아요. 처장, 법원행정처장, 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도 있지만 뭐 경찰청장 뭐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무슨 세무청장 아니요 국세청장 뭐 등등 부처청장들 그리고 그 부처청에 딸려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관악세무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들도 전부 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청으로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청입니다. 소방서장, 뭐 서장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전부 다. 뿐만이 아니라 도김제 기관 하나만 있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합의제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 그래서 노동위원회 여러분 처분서를 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의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처분서를 받아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나옵니다. 그게 다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청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계속 헷갈리거든. 알겠죠? 자,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종로구청장 이런 것들이 다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관이에요. 자, 그다음 요거는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스스로가 행정주체인데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처분을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또 처분을 해요. 요양불승인 처분, 요양승인 처분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협의회 공공단체는 행정주체이면서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의 지위도 같습니다. 이중적 지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개괄하는 거 복습하는 거니까 혹시나 그래도 난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주체가 혹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작용이 있어. 막 수백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제가 4가지를 인문특강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설명을 했는데,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권력적이지, 권력적. 요건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 자, 이제 채워넣어 봅시다. 권력적 행정작용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제가 2가지. 행정 주체는 행정을 하는 법 주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통상 법 집행이라고 하지만 법 집행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도 하죠. 입법도 해요. 그래서 권력적인 작용으로 행정 입법, 그리고 행정 행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 그림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제가 개념은 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비권력적인 작용. 권력적이라고 하는 우월한 짓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권력적이라고 해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조세부가 처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괄을 하거나 딱 머릿속에 넣어둘 때는 그 예와 함께 기억을 해야죠. 조세부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 행정입법은요, 우리가 오늘 곧 살펴보겠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이 행정입법. 자, 그 다음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대표적인 게 뭐? 공법상 계약. 자, 공법상 계약은 이건 이제 계약인데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뭐죠? 민법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그런 법률 요건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그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합치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난 이거 너한테 얼마에 넘길래? 그래. 이대로. 그래서 나는 이걸 얼마에 넘길 의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은 얼마를 줄 의무가 발생하고. 공법상 계약. 대표적인 예는 전문계약직 채용계약. 됐죠? 여러분들 합격한 뒤에 공인노무사들이 요즘 전문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가요. 전문계약직 가급, 낙급, 다급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입니다. 선생님 그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법상 계약이고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인데 두 법주체 사이에 대등한 두 법주체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법상 계약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의사가 합치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대각선으로 이제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권력적인 경우도 있고 비권력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행위. 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권력적 사실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폐기행위, 철거행위. 물리력 행사입니다. 폐기, 철거.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예, 쓰레기 수거. 그다음 행정지도. 이런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행정주체가 이렇게 있는데 직접 못하니까 행정청이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입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적으로 요건 이제 입법이죠. 이건 이제 법 집행이에요. 법 집행. 권력적으로 법을 집행을 해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조세 부과 의무가 발생하고 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영업 정지하면 부자기 의무가 발생하고 철거 명령을 하면 철거를 할 자기 의무가 발생하고 이런 걸 이제 행정행위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법을 집행을 하지만 사실행위는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행위는 사실상의 결과만 나타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행정지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서 나의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철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 일단. 알겠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다. 공포상 계약은 계약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행위, 사실행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이 권리,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구제 수단을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1, 2분 내로 마칠 거예요. 손해존보하고 행정쟁송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해존보의 대표적인 예가 뭐 국가배상 또 손실보상은 뺄게요. 그냥 그거는 공법상 부당이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이제 있다. 자, 요까지. 자, 이게 우리가 인문특강 때 했던 주요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요약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은 머릿속에 넣어두고 제가 앞으로 툭툭 끄집어내면 오늘 행정성 다시 설명할 거겠지만 행정성은 뭐 행정주시를 위해서 뭐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 어떤 예들이 있었다 쭉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정도 내용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이걸 시험장에서 쓸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행정성 개념이 이제 물론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하는데 걸리적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